(11월 30일) 간추린 미국 주요 언론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오늘 미 식품의약품 FDA에 자사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신청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94% 효과를 보이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임상실험 참가자 3만 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196명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85명은 플라시보 즉 가짜약을 투여받은 그룹에 속해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실제 백신을 투여받은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신의 효능은 최소 94.1%에 이른다는 게 모더나 측의 설명입니다. 모더나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지난 20일 또 다른 제약회사 파이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FDA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파이자와 모더나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CBS 방송 인터뷰에서 두 개의 백신이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인에게 투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개의 백신은 미 제약업체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그리고 미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이자는 이미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한 상태이며 모더나도 오늘 미 FDA와 유럽의약품청에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두 백신 모두 임상시험에서 95% 안팎의 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미 FDA는 다음 달 10일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고 파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파이자 백신은 승인된 뒤 며칠 내 배포가 시작되고 모더나는 그보다 일주일 늦을 것이라고 에이자 장관은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에이자 장관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주지사들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에이자 장관은 주지사들은 어떤 그룹이 우선 접종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주지사들이 우리의 권고사항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연방정부가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백신을 배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지난 24일 모든 게 잘 진행되면 우리는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FDA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BC 방송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책임자들이 최근 감염증 급증 사태가 앞으로 몇 주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몇 주 동안 감염률이 한순간에 꺾이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급증 상황에 대해서 더 추가 급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현상을 지난주 추수감사절의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몇 주 안에 시작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도시, 가정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 정부 합동 대응 조직의 데보라 벅스 박사도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여행을 한 사람들은 각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다음 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기간 이동을 한 사람들은 65세 이상 노인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7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을 기록했으며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초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AP통신은 어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학교를 다시 여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달 7일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들의 등교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 학군이자 학생 110만 명이 등록된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2주 전부터 대면 수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대면 수업 재개와 동시에 주 단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학부모들은 검사와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19일 교원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를 닫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었습니다. 9월 하순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 지 8주 만이었습니다. 당시 결정을 두고 식당, 술집, 헬스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는 통제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학교부터 폐쇄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학생과 교직원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0.25%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학교를 개방해도 안전하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비율이 3%를 넘으면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뉴욕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를 재개방하는 대신 매주 한 차례 등교한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월 1회에서 조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마이클 멀그로 뉴욕시 교원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검사를 엄격하게 하면 대면 수업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먼 뉴욕 주지사도 거의 모든 전문가가 안전하기만 하면 초, 중등학교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블라지오 시장의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신의 측근인 토니 앨런 델라웨어 주립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위원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앨런 위원장은 1990년대 바이든 당선인의 연방 상원의원 시절 특별보좌관과 연설문 작성자로서 활동했었습니다. 위원회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일한 메이스 바기스가 사무총장으로 합류합니다. 그는 바이든 캠프에서 당내 경선부터 대선까지 최고 운영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민주당 로버트 케이시 상원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바이든 캠프의 선임 보좌관인 에린 윌슨, 네바다주 상원의원, 그리고 이반나 캔슬러가 부사무처장을 맡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취임식 안내와 기부, 상품 구매 등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도 오늘 공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4년 전 취임식과 크게 다를 것이며 군중이 모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열릴 취임식 계획을 조율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 준비와 관련해 의회와 협조하며 대통령 선서와 취임 축하 무도회 그리고 다른 행사를 조직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앨런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취임식은 팬데믹 속에서 다르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취임식 전통을 존중하고 전국의 미국인을 참여시킬 것이라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부터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1일 보고를 받게 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일 보고는 미 정보당국이 국가안보사안과 관련한 기밀 정보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로 통상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에게도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연방총무처 GSA의 공식 인수인계 절차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선 약 4주가 지난 시점인 1일 보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 측이 오늘 경제 관련 인사들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니라 텐든 변호사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내정됐으며 경제학자인 세슬리아 루스 프린스턴 대교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 측은 어제 여성인 젠 사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케이트 베딩필드 선거캠프 부본부장을 각각 백악관 대변인과 공보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밖에 부대변인과 부국장 그리고 부통령 대변인 등의 여성을 임명해 백악관 공보팀 고위직 7명 모두 여성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팍스뉴스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소송전을 계속할 의향을 밝히고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가 지난 3일 대선 후 TV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그동안 우편 투표 개표 저지, 주별 개표 결과 승인 연기 등을 위한 수십 건의 소송을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증거를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이건 무슨 법원 시스템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대법원이 정말 큰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대법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송으로 다투길 희망하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에너지의 125%를 사용할 것이라며 승복 대신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은 6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이를 허용한다면 상원 수준이든 대선 수준이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다른 공화당원이 선출되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 로드쇼를 개최하는 에어비앤비가 기업 가치를 300억에서 330억 달러로 잡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12월에 기업 공개 즉 IPO를 할 예정인 에어비앤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여행 수요 격감 탓에 한때 기업 가치 평가액이 180억 달러까지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가까운 1,900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고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려는 소비자의 수요에 발빠르게 맞추는 데 성공하면서 3분기에 2억 1,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에 대한 시장의 IPO 예상치는 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역시 12월에 IPO에 나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는 기업 가치를 25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2018년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 예상치는 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20배 이상 불어난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IPO가 없는 시기지만 올해의 경우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의 기업 공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증권시장에선 383건의 IPO에 1,4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모여들면서 1999년 닷컴 버블 때와의 기록을 깼습니다. MBC 방송은 오늘 제너럴 모터스가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콜라가 GM과 함께 만들기로 했던 픽업 트럭 배저 생산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오늘 AP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니콜라와 GM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폭 축소 수정된 두 회사 파트너십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GM은 지난 9월 발표에서 니콜라 지분 11%를 취득하고 자사 배터리 시스템과 연료 전지 기술을 니콜라에 제공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사는 배저 트럭의 공동 생산 판매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최종 합의안은 GM이 니콜라의 연료 전지 기술만 제공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지난 9월 말 니콜라는 사기회사라는 공매도업체 힌든버그 리서치의 공개 후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고서 논란 후에 니콜라 주가는 폭락하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이사회 의장이 사임했습니다. 이후에도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법무가 밀턴과 니콜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GM으로서는 파트너 관계 유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GM의 지분 인수 포기와 배저 트럭 무산으로 니콜라 주가는 오늘 뉴욕 증시에서 21% 폭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니콜라는 수소 전기차 기술을 활용한 대형 트럭 개발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 미국 주요 언론에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